자, 그러면은 101번부터 계속 연속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01번은 이제 마일즈와 스노우가 제시한 환경 적합적 대응 전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물어봤는데, 마일즈와 스노우의 전략에는 이제 방어형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선봉형 전략이라고 그래서 공격형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형하고 수동형,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 여기 수동형은 빠졌는데, 5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101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시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02번 보죠. 조직의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 가운데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자, 우드워드의 기술 분류에 따르면 기술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는 더욱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우드워드 이제 조직 구조에서는 이제는 우리 이제 기술 분류를 보면 보통 이제 간의 수급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그다음에 연속형 생산 기술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별 단위 생산 방식일 경우에 이제 간의 수공업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낱개로 만들어내는 거고, 대량 생산은 말 그대로 이제 공장에서 쭉 찍어내는 방식. 연속형 같은 경우는 뭐 석유화학공업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화의 정도는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높아지고, 그죠? 표준화나 공식화의 정도는 연속형이나 아니면 대량 생산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간의 수공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표준화의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가 더욱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이제는 대량 생산이나 아니면은 연속형 생산 기술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제 그런 구조일수록 유기적인 구조보다는 이제 기계적 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간의 수공업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기적인 구조가 더 적합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 조직의 과업 다양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는 더욱 기계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과업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직의 이제는 기술적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자, 2번이 적절한 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조직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면할 수 있는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을수록 수평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직의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으면 수직적 의사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수평적보다는. 수평적인 경우는 이제 문제 분석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에 이제는 수평적 의사결정이,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의 연속형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부서 간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과업과 행동을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연속형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과업 행동을 표준화시킨다라는 표현보다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생산 기술은 표준화 정도가 강할수록 좋은 건 맞지만, 연속형으로 가면은 어떤 불규칙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기적인 이제는 정도가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제 기본 교재에 보시면, 그 유형에 따라서, 그죠? 간의 수공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계적 생산, 유기적 생산 방식에 있을 때 각각 특징적인 것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에 보시면 이제 유연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의 분권화 정도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유연 생산 기술로 갈수록 유연하게 생산한다는 의미니까, 그죠? 분권화의 정도를 높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03번 보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개별 종업원의 능력, 실적,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금액을 결정한다. 그죠? 1년 단위의 금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봉제죠, 말 그대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2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1년분으로 묶어서 결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기본급이다, 수당이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다 싸잡아서, 그죠? 수당이나 상여금, 보너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1년 금액이 얼마다라고 정하는 게 연봉제입니다. 세 번째, 기본급이나 수당과 같이 세분화된 임금 항목이 있고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 이게 이제 전통적 방식이고, 연봉제는 이제 싸잡아서 하나로 통일해서 전체 1년의 급여를 책정하는 거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연봉제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4번, 5번은 이제 전년도 근무 성과를 기초로 당해년도의 1년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예. 전년도 성적에 따라, 성과에 따라서 올해 연봉이 더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번, 연봉제는 변동급으로서 임금 체계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말한 것처럼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연봉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죠. 보통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런 연봉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4번 보시면 다음은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존의 브랜드 자산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제품 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계열화 확장 또는 라인 확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나가던 브랜드를 편승해서 그 브랜드 가치에 편승해서 네임밸류에 편승해서 신제품을 내놓는데 그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라인 확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2번, 기존의 제품 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다상표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명에 또 새로운 제품명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상표, 다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쓰니까 멀티 브랜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향 확장의 경우 기존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희석시켜 브랜드 자산을 악화시키는 희석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향 확장이라는 게 상향 확장도 있고 하향 확장할 수 있으니까 브랜드 네임밸류에 맞춰서 그 가격대에 유사한 제품들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더 싼 제품, 더 비싼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더 싼 제품을 내놓게 되면 그 원래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희석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 기존 브랜드와 다른 제품 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브랜드 확장 또는 카테고리 확장이라고 하며, 예? 우리가 신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 이 전략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 이제 기업이 신제품이라고 내놓는 것들은 보면 라인 확장이에요. 1번에 있는 것처럼 기존 그 제품하고 유사한 범주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형태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있는 제품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기존 범주에 있는 제품들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라인 확장으로 많이 대부분 전략을 세운다,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은 브랜드의 상품이 서로 다른 유통 경로로 판매될 경우 경로 간의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5번도 맞는 얘기죠. 자, 105번 보시면 다음 중 신제품의 가격 책정 방법으로 초기 고가 전략이 적절한 사항을 모두 고르면, 예, 초기에 고가 전략을 쓰면 비싸게 판다는 얘기죠. 자, 우선 A부터 E까지 한번 보죠. 특허에 의한 신제품의 독점 판매권이 보호될 때, 그러니까 독점 판매권이 보호된다는 얘기는 신장에 경쟁 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가 전략을 수립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진입 잠적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 대체품에 비하여 신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이 탁월할 때, 그러니까 차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대체품보다 우리 제품의 더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제 고가 전략을 수립하는데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C, 신제품의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될 때, 예, 확산 속도가 느릴수록, 그죠? 소비자들 간의 그 제품에 대한 것들 가격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초기 고가 전략 수립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를 보시면 표적 시장의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울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야? 단가를 낮춰서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당 단가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높게 팔아야 돼. 낮게 팔면은 적자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D 같은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제 초기 고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할 때 경쟁자들이 쉽게 유입된다 그러면 비싸게 팔 수가 없죠. 나만 비싸게 팔고 다른 데서 싸게 팔아버리면 제품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사항은 초기 고가 전략을 수립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 맞는데 E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06번 뭐죠? 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레드오션은 경쟁상을 의미하고, 블루오션은 무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그렇죠? 레드오션은 이제 치열한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블루오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아주 신새로운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 전략들은 모두 레드오션 전략이다. 그죠? 이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때 이런 본원적 전략, 경쟁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블루오션 전략은 틈새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예, 그 틈새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틀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 블루오션 전략은 가치와 비용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레드오션 전략은 가치와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 전략을 쓰는 게 블루오션 상황인 거고요. 레드오션 같은 건 윈로스 전략이죠. 그죠? 누군가 하나가 이익을 보면 한 사람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5번이죠. 레드오션은 윈로스 게임이고 블루오션은 윈윈 게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7번에 보시면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이거 재무관리 문제죠. 자, 옵션에는 콜 옵션하고 풀 옵션이 있죠. 그리고 미국형 옵션하고 유럽형 옵션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옵션이란 약정된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 등 이런 걸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권이나 상품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맞아요. 예.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해요. 2번 콜 옵션은 약정된 증권이나 상품 등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예.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유럽형 옵션은 만기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미국형 옵션은 만기 이전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4번 옵션은 위험 회피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예,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5번 기초자산이란 옵션의 근간이 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증권이나 상품 등이 다 기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8번 보죠. 자, 표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STP 전략에서 S가 세그먼트고 T가 타겟팅이죠. 그래서 이 타겟팅이 이제 표적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번. 단일 표적 시장에는 집중적 마케팅을 구사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적 시장에 대해서는 그쪽만 집중적 마케팅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번. 다수 표적 시장에서는 순환적 마케팅 전략을 쓰는다. 이거 현대적 관점의 마케팅 전략을 순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전통적 관식의 마케팅 전략을 이제 선형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다수 표적 전략은 각각의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 순환적 마케팅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표적 시장에 맞는 개별적인 제품들, 차별화된 제품들을 내놔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통합 표적 시장에는 역세분화 마케팅 전략을 쓴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는 하나의 큰 시장으로 해가지고 그죠?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개념이니까 그죠? 역세분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보통 집중적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그죠? 이제 다 공략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역량을 발휘하는 거. 네 번째도 맞는 얘기고. 다섯 번째 세분 시장 평가 시에는 세분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다. 맞는 얘기죠. 108번의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2번. 자, 109번 보죠. 자, 정보 시스템에서의 아웃소싱의 장점이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자, MIS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 정보 시스템 아웃소싱의 장점이 아닌 것이죠. 1번, 규모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 그죠? 이제 아웃소싱을 주면 그 업체가 이제 규모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개발 과정이나 개발 결과에 관한 통제가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개발 과정이나 개발 결과를 통제가 용이하려면 인소싱을 해야죠. 아웃소싱을 하는데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외부 조직의 기술이나 경험을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걸 그대로 이미 쌓인 노하우들을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고정 자산에 관한 투자 회피를 통한 유동성을 증진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등 그런 비중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핵심적 활동에 조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니까 부차적인 거, 뭐 학교 같으면은 교육이 중요한 거니까 그 외에 뭐 청소라든지, 뭐 관리 관련된 거는 이제 다 외부 파견 업체들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관리하게 되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10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0번 보죠. 자, 품질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이게 생산 운영 관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품질의 집에 이제 제가 기본 교재에도 그림을 그림이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제 품질의 집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예, 고객의 요구사항, 그죠? 그리고, 각 기업과 그 경쟁 기업을 비교하는, 그러니까 당사와, 그죠? 해당 기업과 경쟁 기업을 비교하는 이제 경쟁력을 비교해 놓은 거, 그리고 상호 관계, 그죠? 그리고 목표와 한계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간의 경쟁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 그죠?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이 품질의 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죠. 기술 특성에 관한 경쟁사의 설계 목표 같은 게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돼 있죠. 그죠? 기술 수준 같은 건 간단히 나와 있을 수 있죠. 경쟁사의 기술 수준과 우리 기업의 현재 기술 수준,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 등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3번 같이 뭐 설계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111번 보겠습니다. 자,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것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걸 살짝 바꿔낸 거라. 자, 보시면, 자,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 계정. 이게 이제 손익 계정이에요, 손익 계정. 예,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 계정을 손익 계정.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예,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 계정이 이게 이제 손익 계정이라 그래서 손익 계정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에요.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뭐 있어요? 수익 비용 관련된 계정 과목이 손익 계정에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손익 계정 말고 뭐 있어요?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재무 상태표. 예.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뭐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자, 손익 계정, 예, 장부 마감 후에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을 하는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약간 말이 꼬여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냥 손익 계정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 과목 뭐냐? 그러니까 미수수익이에요, 미수수익. 예, 답은 3번.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않는 수익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 우리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계정 과목 문제에서 미수수익 헷갈리는 게 예, 미지급 비용, 예, 그리고 선수수익, 선급 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선급금도 있어요, 선급금. 예, 그다음에 선수금. 뭐 이런 계정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도 미수금도 있겠죠, 미수수익, 미수금. 그래서 이거 자산부채 자본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안일 미자 받을 수 아직 받지 않은 수익 이건 미래에 받을 거니까 이거 채권 계정이야. 이거 자산이야. 이거 자산. 그죠? 미수금도 자산입니다. 자산. 이거 미지급 비용은 이게 부채예요. 그래서 요건 자산. 요건 부채예요. 부채. 예. 아직 주지 않는 돈이니까. 선수수익 미리 받은 거니까 이것도 부채야. 부채. 요거 부채. 예. 선급비용 미리 준 거잖아요. 미리 빈 거 이거 자산이야. 이거 자산. 그죠? 선급금도 자산입니다. 예. 요 두 개는 자산이에요. 요거 두 개. 요거 자산. 예. 그죠? 선수금은 미리 받은 선수수익하고 똑같은 선수금도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자산하고 부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얘기죠. 자, 이런 계정 과목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죠? 자, 112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CAPM에서 베타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예, 이 베타계수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자본시장선하고 이제 증권시장선의 이제 베타계수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 예, 세로축은 그죠?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SML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ER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죠? 어떤 개발 주식 ER 계산하려면 예,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죠? 그리고 기울기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요 안에 들어가는 게 기울기예요. 예,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서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자 시장 그죠? 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하고 예, 무위험 자산 네, 기대 수익률,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요게 나누기 1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기울기예요, 요게 기울기. 그죠? 베타 값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2번. 그죠? 베타 자체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113번 보겠습니다.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의 5가지 기본 부문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1번의 조직의 전략 부분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은, 단순 구조의 조직이다. 전략 부분이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2번, 조직의 중간 라인 부분은 표준화를 추구하는 힘을 행사하고 이 힘은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발휘한다. 요거 2번도 맞는 얘기예요. 중간 라인은 표준화를 추구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의 조직 기술 전문가 부분이 행사하는 힘은 기계적 관료제 구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기계적 관료제가 아니라 기술 전문가 부분에서는 전문적 관료제 구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 구조하고 민츠버그의 조직명 5가지는 단순 구조,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 조직, 그리고 전문적 관료 조직, 그 다음에 사업부제 조직하고, 그 다음에 혁신 조직이라 그래서 이제 에도크라시 조직이라고 하죠. 요 5가지가 있는데, 요 세 번째 조직의 기술적 전문이 행사하는 힘, 요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건 전문적 관료제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 자, 14번에 킹과 카메론이 제시한 조직 수명주기 모형의 각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거. 조직이 초창기에 이제 창업 단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창업할 때는 이제 혼자서 창업했다가 점점 이제 조직원들의 구성원들이 늘어나는 게 집단 공동체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형성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표준화시키고, 그죠? 업무의 공식화를 추구하는 게 이제 공식화 단계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업무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화 단계까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창업 단계, 집단 공동체 단계, 공식화 단계, 정교화 단계, 이런 순서로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15번. 신제품의 구입에 있어서 자, 혁신자 집단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죠. 혁신자 집단이면 이제 처음 물건이 나오면 바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져가서. 가장 최초로 빨리 물건을 구입하는 계층이죠. 그래서 전체 소비자 계층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래서 요 집단이 혁신자 집단이에요. 그죠? 소비자 중에서 가장 물건을 빨리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수용자가 있죠. 여기. 조기 수용자가 보통은 이제는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입니다. 그죠? 전체 비율에서 한 13% 정도, 13에서 14% 정도 되는 비율인데요. 전체 소비자 계층 중에. 여기가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 그죠? 충성도가 높은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높다. 보통은 혁신자 집단들이 교육 수준이나 소비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따라 신제품을 구매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다진 집단보다 상표 충동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혁신자는 상표 충동도가 높진 않아요.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이제 호기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이지 오로지 그 제품만을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제품만을.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예요. 3번이. 자, 그리고 16번을 보겠습니다. 116번. 의사결정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사이먼은 의사결정자들이 능력, 시간, 정보의 한계로 최적의 대안보다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적 합리성 모델을 제시하는데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 거죠. 이런 경제적 합리성은 초합리성 기준이니까 그죠?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집단 사고는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 의사결정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집단 사고 현상이 안 좋은 거니까, 그죠? 집단 의사결정 여러 명이 모이면 보통 좋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제는 이런 집단 사고 현상이나 집단 극화 현상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도 틀렸고, 세 번째, 집단 내 응집력이 강하고 리더가 민주적인 경우에 집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죠. 비민주적일 경우죠. 예, 집단 내 응집력이 강하고 리더가 비민주적인 경우에 집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한다. 아니요.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그래야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도 틀린 거고요. 다섯 번째, 불임과 예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의 구조와 정도, 그리고 결정사항에 대한 부하들의 수용 가능성, 리더가 가진 정보의 양에 따라 부하의 참여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불임과 예탄의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 5번은 맞아요. 자, 117번 보죠. 자, 사무용 의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 고정비가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마다 1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했을 때 하나당 10만 원이 나가고,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설비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예, 그래서 임대료는 1년 동안에 딱 1,000만 원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굴리던 안 굴리던 1,000만 원씩 나가는 걸 고정비라고 하니까, 자, 500개 의자를 판매해서 1,000만 원의 이익을 목표한다면 비용 가산법에 의한 의자 한 개당의 가격은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하냐? 뭐 말은 어렵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당 얼마씩 팔았을 때, 총 팔고 나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의자를 몇 개 팔지 몰라요. 가격은 몰라. 가격을 S라고 놓겠습니다. P라고 하죠, 가격. 그죠? 됐죠? 근데 얼마를 파냐면 500개를 팔아요, 500개. 500개를 팔죠. 그죠? 근데, 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 개당 10만 원씩 나가죠. 500개 팔았을 때. 그죠? 그죠? 이렇게 비용 빼고, 그리고 또 빼줘야 될 게, 뭘 빼줘야 되냐면, 1,000만 원이랑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1,000만 원이랑 고정비. 이렇게 나가고, 그죠? 이렇게 나갔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나오면 돼요? 1,000만 원의 이익이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봐요. 한 개당 도대체 얼마에 파느냐? 500원, 500개를 팔아서, 한 개당 얼마에 팔아서 500개를 팔고, 그 500개에다가 한 개당 들어가는 10만 원의 비용을 빼고, 1,000만 원의 고정비를 뺐을 때 1,000만 원의 이익이 남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걸 다시 식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500p 마이너스 10만 원 곱하기 500개면 5천만 원인가요? 네, 5천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1,000만 원 뺐을 때 이익이 1,000만 원 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0p 넘기면 뭐예요? 그럼 7천이네요. 7천만 원. 그죠? P만 남겨놓고 정리하면, 그죠? 7천만 원을 500P로 나누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5일은 5, 5, 4, 20. 한 14만 원이겠네요. 14만 원. 예,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18번을 한번 보죠. 다음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프렌치와 레이븐이 제시한 권력의 원청 중 준거적 권력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의 특성에 기반을 한다. 아니죠. 개인적 권력이죠. 준거적 권력이나, 그죠? 이 정보적 권력, 그죠? 그 다음에 전문적 권력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의 특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틀렸죠. 그리고 B, 집단 의사결정 방식 중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정도는 브레인스토밍보다는 면목집단법이 더 강하다. 예. 그렇죠. 상호작용을 제한한다는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 듣게 되지만, 예. 브레인 라이팅법이나 면목집단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 쓰잖아요. 그죠.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상호 작용을 더 제한하는 정도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B는 맞는 얘기고, C, 자원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는 협상 방식을 분배적 협상이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C도 맞는 거죠. 그리고 D,
몰입 상승이란 의사결정의 속도와 질을 높여주는 의사결정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몰입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차후에 그게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해도 처음에 선택한 안을 계속 밀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질을 높여준다. 질을 높여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D도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들어간 게 답이겠네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4번. 자, 119번 보죠. 자,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보다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보다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아니죠. 스마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이고요. 2번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 공정성이겠죠. 공정성 순서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데 하위 차원의 공정성이 달성된 이후에 상위 차원의 공정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공정성 이론은 그죠? 이제 말 그대로 공정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이게 하위 차원, 그러니까 하위 차원과 상하위 차원으로 공정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위 차원의 공정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정성 이론에서는 단순히 내가 들인 노력과 내가 얻은 결과 그리고 타인이 들인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다르냐 그걸 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질문도 틀렸어요. 그래서 상하위 차원의 공정성을 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번 교육훈련이나 직무배배치는 기대 이론에서 말하는 1차 결과 노력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요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에 따르면 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계속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좌절되는 경우 개인은 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보다 보통 좌절하게 되면 퇴행하죠. 이보다 상위 욕구를 달성하기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위 욕구를 달성하기 노력하게 됩니다. 그죠? 만족하게 되면 진행하고 좌절하게 되면 퇴행, 뒤로 가는 거니까 하위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동기부여 수준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 직무 특성 이론에서는 뭐예요? 직무의 다양성이나 직무의 중요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시켜야지 한 가지 일을 시키는 게 동기부여 수준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성취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직무 특성 이론에 의해서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직무 특성 이론은 그 동기부여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요인 이론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0번 보죠. 그리고 태도 통제 위치, 태도 통제 위치, 조직 몰입, 귀인 이론, 강화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항목만으로 모두 모은 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태도의 구성 요소, 태도의 구성 요소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제의 위치에 따르면 외제론자에 비해서 내제론자는 성과를 결정짓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내제론자는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외제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명이다. 그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C. 마이어와 알렌은 조직 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서적 몰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서상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몰입의 정도를 높이는 게 정서적 몰입이고요. 지속적 몰입은 경제적인 걸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돈 때문에 묶여있는 거, 이걸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고요. 그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묶여있고 거기에 몰입하는 거. 규범적 몰입은 이제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도의상 그 회사에 남아야 되는 이유, 이런 몰입을 이제 규범적 몰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D는 뭐냐면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 행동의 원인은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하는 맞는 얘기죠. 요것도 한번 설명했던 얘기고. 그래서 합의성, 특이성, 일관성이 높으냐 낮으냐 가지고 그죠? 외적 요인에서 찾냐, 내적 요인에서 찾냐 이런 걸 구분했었죠. 그리고 이 부정적 강화와 긍정적 강화 모두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그렇죠. 부정적 강화와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회차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